한국 놈이 뭘 하겠어. 그 한마디가 싸늘한 도쿄의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10여 평 남짓한 작은 포장마차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4명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자의 뺀질한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의 어깨 뒤로는 위협적인 문신들이 언뜻언뜻 비쳤죠. 도쿄 신주쿠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 그곳에 자리한 작은 한국식 포장마차 서울의 밤은 그날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게의 주인 강철민 씨는 말없이 닭꼬치를 굽고 있었습니다. 190cm에 가까운 거대한 체구,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은 그가 평범한 요리사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고 평온했죠. 그의 세상은 마치 이 작은 가게 안에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늘 깨지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 사장, 장사 잘 되나 봐. 앞장서 들어온 사내. 사토가 카운터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가게 안을 훑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유일한 아르바이트생, 박하나 양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하나는 22살의 어린 유학생으로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토는 비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주문은 무슨?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시는 술은 전부 공짜야. 그리고 너도 포함해서. 그의 더러운 농담에 뒤따라온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2명의 일본인 손님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패거리 하나가 문을 막아서며 그들을 노려봤죠. 어딜 가시나 아직 우리 얘기 안 끝났는데. 강철민 씨는 여전히 숯불 위에 닭꼬치만 뒤집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숯불 튀는 소리와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만이 가게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죠. 그의 침묵이 사토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아저씨, 귀 먹었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구워진 닭꼬치 접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잘 익은 닭꼬치들이 더러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런 걸 손님한테 팔겠다고 이래서 조선 것들은 장사하는 법을 모른다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조선 것들이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경멸과 멸시가 담긴 역사의 상처를 후벼 파는 단어였죠.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토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강철민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듣자 하니 아직 보호비를 안 냈다고 하던데 우리 흑룡회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한 달에 50만엔 못 내겠으면 이 가게랑 저 계집애를 대신 받아가야겠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시선이 다시 하나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강철민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는 소리였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 그늘져 있던 그의 눈이 처음으로 사토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숯불보다 더 뜨겁고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손, 강철민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포장마차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겁게 울렸습니다. 안 치우면 부러질 줄 알아. 그의 말에 사토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더 큰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하하. 이 아저씨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내 놈 같은 한국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사토는 강철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을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죠.
어쩔 건데 이 팔을 부러뜨리기라도 할 건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토는 반대편 손으로 주먹을 쥐고 강철민의 얼굴을 향해 날렸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놈은 맞아야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주먹. 하나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사토의 일그러진 얼굴, 공포에 질린 하나의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철민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토의 주먹이 강철민의 얼굴을 향해 파고드는 그 찰나. 시간은 마치 필름이 늘어지듯 느리게 흘렀다. 하나의 입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소리가 되기도 전에 공기 중에 흩어졌다. 포장마차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철민만은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다.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토의 주먹을 향해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사람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사토의 품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오도독 하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소리가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관절이 제자리를 이탈하며 인대가 끊어지는 더욱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사토의 얼굴에서 조롱 섞인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극심한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주먹은 강철민의 얼굴에 닿지도 못한 채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허공에 멈춰 있었다. 크크악. 사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강철민은 꺾어버린 그의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히 붙잡고는 마치 무거운 짐짝을 내려놓듯 사토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거대한 소음과 함께 사토는 바닥을 뒹굴며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질러댔다. 사토 뒤에 있던 패거리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들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조롱하던 거구의 한국인 요리사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정체 모를 괴물이 서 있었다. 이 새끼가 패거리 중 하나가 허리춤에서 짧은 단도를 꺼내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어두운 가게 안에서 섬뜩한 빛을 발했다. 하지만 강철민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이 아닌 칼을 쥔 자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서 두려움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죽어 칼을 든 사내가 기압 소리와 함께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어설펐고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가 가득했다. 강철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뜨거운 철판을 맨손으로 잡아챘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 철판을 방패처럼 들어 칼날을 막아냈다. 쨍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칼을 든 사내의 손목에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고 그는 단도를 놓치고 말았다. 강철민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철판을 던져버리고 사내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 올렸다. 180cm가 넘는 장정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컥컥. 그는 발버둥 쳤지만 강철민의 손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다. 남은 두 명의 패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강철민은 목을 잡은 사내를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쾅. 포장마차의 얇은 합판 벽이 부서지며 사내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명.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들이 뒷걸음질 치며
가게 문으로 향하는 순간 강철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거기서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강철민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닭꼬치들을 말차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쓰러진 사토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와 패거리들 앞에 던져버렸다. 이거, 그가 바닥에 닭꼬치를 가리켰다. 먹어. 패거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고 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모욕이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에,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모욕이었다. 싫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그의 말은 강철민의 주먹에 의해 끊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닭꼬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철민은 그 모습을 말차 지켜보았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깨진 접시 조각과 쓰러진 야쿠자들, 그리고 닭꼬치를 주워 먹는 남자의 흐느낌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하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철민은 하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는 가게 구석에 숨어 있던 일본인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그는 다시 평범한 가게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철민은 의식을 잃은 두 명과 팔이 꺾인 사토, 그리고 울고 있는 마지막 한 명을 가게 밖으로 질질 끌어내 골목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내 가게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팔 하나로 안 끝날 테니까. 그의 마지막 경고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야쿠자들은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 옆 낡은 서점을 운영하는 다나카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철민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강상, 괜찮으시오. 저들은 흑룡의 놈들이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요. 강철민은 대답 대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여전히 넓고 든든했지만 다나카 씨의 눈에는 그 등 뒤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신주쿠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신주쿠의 심장부. 눈부신 네온 사인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흑룡회의 본거지였다. 방 안은 값비싼 일본도와 고미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쿄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야마모토 켄지는 최고급 사케가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 강철민의 가게에서 도망쳐온 사토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토의 팔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래서 고작 포장마차 주인 하나에게 내 놈들 전부가 당했다. 이 말인가.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놈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사토가 벌벌 떨며 변명했다. 야마모토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흥미로운 빛이 감돌았다. 괴물이라. 시노쿠보의 작은 포장마차에 괴물이 산다. 재미있군. 그는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사내를 돌아보았다. 기무라. 야마모토의 오른팔이자 흑룡회의 브레인이었다. 그는 다른 야쿠자들과 달리 문신 하나 없는 깨끗한 몸에
명품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이는 남자였다. 기무라. 어떻게 생각하지? 기무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사토의 보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대는 단순한 주방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사토의 팔 관절을 정확히 파괴하고 칼을 든 상대를 맨손으로, 그것도 뜨거운 철판을 이용해 제압했다는 점. 그리고 4명을 단 몇 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은 단순한 싸움꾼의 솜씨가 아닙니다. 철저히 훈련받은 전문가의 움직임입니다. 야마모토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기무라야. 그래서 그 전문가라는 작자가 왜 그런 누추한 곳에서 닭꼬치나 굽고 있는 걸까?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려 합니다. 회장님, 기무라가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강철민의 포장마차 서울의 밤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기무라였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가게 안을 관찰했다. 강철민은 어제와 똑같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어젯밤에 혈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하지만 기무라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강철민의 손을 주목했다. 뜨거운 철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상 자국 하나 없었다. 대신 그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래되고 굳어진 굳은 살과 희미한 흉터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요리사의 굳은 살이 아니었다. 수없이 많은 단련과 실전을 거친 자의 손이었다. 기무라는 강철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뜯어보았다. 칼질하는 모습, 재료를 옮기는 동선, 심지어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줄 때 주변을 경계하는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효율적이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자는 몸에 습관이 배어 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습관. 이것은 군인 혹은 그와 유사한 조직에 몸담았던 자의 특징이다. 기무라는 속으로 분석했다. 그는 강철민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됐소. 강철민의 대답은 짧았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한국에서 오셨나 봐요. 그렇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강철민의 칼질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무라는 놓치지 않았다. 강철민은 다시 칼질을 시작하며 대답했다. 이것저것 했소.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하지만 기무라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과거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가게를 나선 기무라는 곧바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철민, 5년 전 일본에 입국한 기록부터 전부 조사해. 한국에 있는 우리 정보원도 움직여. 이름, 나이, 가족, 친구, 과거 행적,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와.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붙여. 단, 절대 들키지 마라. 상대는 프로다. 기무라의 지시에 흥룡회의 정보망이 거미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민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그들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철민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하나를 바래다 주었다. 사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더 미안하다. 그런 놈들 때문에 놀라게 해서.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강철민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따뜻함이 있었다. 하나를 기숙사 앞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강철민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발견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세단은 서툴게, 하지만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강철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마추어들이군. 그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그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조용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괴물이 될 준비를 해야 했다. 기무라의 보고는 야마모토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회장님, 목표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의 과거는 철저히 지워져 있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야마모토는 사케 잔을 들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유령이라. 그렇다면 그 유령의 진짜 얼굴이 뭔지 더욱 궁금해지는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풋내기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었다. 그리고 조용했던 포장마차는 곧 사냥터가 될 운명이었다. 기무라의 분석은 정확했다. 강철민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했다. 기무라는 흑룡회 내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자들로 구성된 특별 행동조를 소집했다. 그들은 길거리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전직 용병, 유도 유단자, 심지어 야쿠자 조직 간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테랑까지 포함된 흑룡회에 숨겨진 칼날이었다. 목표는 제압이 아니다. 그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기무라의 명령은 간결했다. 그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전부 파악해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마라.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서울의 밤에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강철민과 하나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것은 5명의 남자. 이전의 사토 패거리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멀차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훈련된 자들 특유의 냉기가 흘렀다. 강철민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나는 먼저 들어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겁에 질렸지만 강철민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뒷문으로 향했다. 강철민 씨, 맞으시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하지만 위압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지?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은 스카우트 제안의 형식을 띤 명백한 협박이었다. 난 요리사요. 그런 일엔 관심 없소. 강철민이 거절하자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유감스럽군요. 회장님께서는 거절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5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했다. 2명은 입구를 막고 1명은 주방으로 통하는 길을 차단했다. 그리고 리더와 다른 1명이 강철민을 향해 협공을 시작했다. 이전의 싸움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 짧고 간결한 탐색전을 통해 강철민의 빈틈을 노렸다. 유도 유단자인 1명이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다리를 걸려 했고 리더는 날카로운 발차기로 상체를 공격했다. 강철민은 거대한 몸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방어에 집중했다.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강철민이 피한 발차기가 나무 테이블에 적중했고 테이블이 2 조각으로 박살났다. 그 위력을 본 강철민의 눈빛이 변했다. 이놈들, 보통이 아니다. 강철민이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방장이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다. 유도 유단자가 다시 파고들자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상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공중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 착지하며 동시에 강철민의 팔을 노렸다. 그 순간 강철민은 그동안 숨겨왔던 기술을 사용했다. 그것은 단순한 유도가 아니었다. 군용 격투술, CQC Close Quarters Combat의 한 동작이었다. 그는 상대의 관절을 꺾는 대신 신경 다발이 모인 곳을 손날로 정확히 가격했다. 그 유단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며 힘이 빠졌다. 강철민은 그를 방패 삼아 리더의 공격을 막아냈다. 리더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역시 보통이 아니었군. 그는 재킷 안쪽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비에 젖은 밤 공기를 갈랐다. 나머지 3명도 각자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쇠사슬, 너클, 삼단봉, 포장마차는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사장님 가게 뒷문에서 숨어 지켜보던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강철민은 하나를 향해 소리쳤다. 도망가 어서 하지만 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5대1. 그것도 무기를 든 전문가들을 상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철민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성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주방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거대한 중식도를 집어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그의 거구와 어우러져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다. 오너라, 잡종들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친 한국어였다.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전장에서 쓰던 말이었다. 그날 밤 시노쿠보의 뒷골목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싸움은 10분 만에 끝났다. 5명의 전문가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강철민도 성치 않았다. 그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온몸은 땀과 비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 있었다. 마치 쓰러지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는 중식도를 바닥에 던지고 다친 팔을 움켜쥐었다. 그때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빌어먹을 북극성 놈들보다도 질기군. 그것은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게 밖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기무라의 부하가 고성능 마이크로 그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북극성 다음 날 녹음된 내용을 전달받은 기무라의 안경 너머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곧바로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에 근무하는 옛 정보원을 움직였다. 한국의 특수부대 중 북극성이라는 코드네임을 쓰는 부대가 있었는지 확인해줘. 극비 사항일 테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아내야 한다.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다. 강철민이라는 유령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었다. 기무라의 지시는 흑룡회의 모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게 만들었다. 북극성이라는 단 하나의 코드네임. 그것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와도 같았다.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에 퇴직한 간부, 야쿠자와 결탁한 부패 경찰, 심지어 한국 국정원의 하급 정보원까지 기무라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정보망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돈과 협박, 그리고 낡은 인맥을 이용하여 겹겹이 쌓인 기밀의 벽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기무라의 책상 위에 얇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닌 보고서 한 장이 놓였다. 보고서를 읽는 기무라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안경 너머 그의 동공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북극성 폴라리스. 그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 한국 국군 정보사령부 예하의 극비 공작 부대. 그들의 주 임무는 적진 침투, 요인 암살, 첩보 활동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작전들이었다. 부대원의 신상은 3급 기밀 이상으로 관리되며 전역 후에도 국가의 감시를 받거나
혹은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되기도 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기무라가 찾던 이름이 있었다. 강철민, 본명 강태식, 전 북극성 제7팀 팀장. 계급은 소령. 그는 부대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맨손 격투, 각종 화기, 폭파, 침투 등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졌으며 수많은 극비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전쟁 영웅. 하지만 그의 기록은 5년 전 북한과의 비공식 교전 중에 작전 중 실종 MIA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사망자였다. 죽은 자가 도쿄 한복판에서 닭꼬치를 굽고 있었다는 건가? 기무라는 혼잣말을 하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 철저히 과거를 숨기는 모습, 몸에 밴 군인으로서의 습관들. 강철민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만들어낸 최정의 인간 병기였다. 기무라는 즉시 야마모토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야마모토는 보고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흥미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감히 죽은 줄 알았던 조선의 개 한 마리가 내 구역에서 내 부하들을 사냥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영역 다툼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흥룡의 전체, 그리고 야마모토 켄지 개인의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한때 국가의 칼이었던 자와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야마모토가 결정을 내렸다. 그놈의 유일한 약점이 뭐지? 기무라가 대답했다. 가게에서 일하는 박하나라는 유학생입니다. 목표는 그 여학생에게 비정상적인 보호 본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다. 야마모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맹수 사냥은 미끼를 쓰는 법이지. 그 계집애를 잡아와라. 그리고 강철민에게 전해 그의 전설이 끝나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야마모토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흥룡회는 이제 강철민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 강철민은 자신의 과거가 탄로났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난번 싸움 이후 주변의 감시가 사라졌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폭풍전의 고요함, 적이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다음 계획을 짜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하나에게 며칠간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왜요? 사장님, 저 때문에 또. 아니다. 그냥 가게 수리 좀 하려고 그런다. 며칠만 쉬어라. 그는 거짓말을 했다. 하나를 위험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였다. 그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이 작은 가게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너무 늦었다. 그날 밤 그는 하나의 기숙사 근처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검은색 차량들, 어둠 속에 숨은 인형들. 그는 곧바로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차를 돌려 하나의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하나는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는 작은 부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하나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기무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식 소령, 오랜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르바이트생은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의 숨이 솟는 것 같았다. 어디냐? 찾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 도쿄만 폐철강 공장으로 혼자 오십시오. 경찰에 알리거나 다른 짓을 할 경우 여학생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철민은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전장의 살기가 그의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요리사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섬멸하기 직전에 북극성의 팀장 강태식의 눈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사냥을 시작할 것이었다. 기무라의 전화는 강철민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깨웠다. 지난 5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과거,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전장의 기억, 그리고 적을 향한 무자비한 살해. 그는 더 이상 시노쿠보의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북극성의 강태식 소령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고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다. 닭 하나를 구출하고 적을 섬멸한다. 이것은 그에게 익숙한 크로스에 수십 번도 더 반복했던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의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의 과거가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어둠 속에서 낡은 군용 더플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그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수 제작된 검은색 전투복, 방탄 플레이트,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여러 종류의 특수 단검, 그리고 소형 폭약과 최첨단 통신 장비까지 일본의 엄격한 총기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자신만의 무기고를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름칠을 했고 칼날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매일 해오던 일과처럼 자연스러웠다. 장비 점검을 마친 그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도쿄만 패철강 공장의 위성사진과 설계도가 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기무라의 전화를 받자마자 해킹을 통해 공장의 모든 정보를 빼내온 것이었다. 그는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건물의 구조, 감시 카메라의 위치, 예상 경비 병력의 배치, 그리고 침투 및 퇴출 경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작전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바보 같은 놈들. 강철민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야쿠자들은 자신을 고립된 장소로 유인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 그곳은 무덤이 될 것이었다. 폐쇄된 철강 공장처럼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은 지형은 소수의 특수부대원이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흑룡회라는 조직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한 선멸 작전이었다. 한편 패철강 공장에서는 야마모토와 기무라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강철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장 내외부에는 흑룡회의 정예 조직원 50여 명이 중무장한 채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강철민이 어떤 괴물인지 알고 있었기에 방심하지 않았다. 공장 중앙에는 박 하나가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그가 혼자 올까요? 기무라가 물었다. 올 수밖에 없다. 야마모토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런 놈들은 동료애 혹은 보호 본능 같은 시시한 감정에 약한 법이지. 그리고 설령 경찰을 끌고 온다 해도 이곳은 우리의 성이다. 들어오는 것은 쉬워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강철민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를 벌집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철민이라는 남자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약속 시간인 밤 10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공장 주변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감돌았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야쿠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날 단 한 명의 남자를 기다렸다.
밤 10시 정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분, 20분이 지나도 강철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놈, 겁먹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부하 하나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야마모토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떠올랐다. 시시한 놈이었군. 그렇다면 저 계집애는 처리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흑에 휩싸였다. 뭐야 정전인가. 야쿠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기무라가 소리쳤다. 정전이 아니다. 그가 시작한 거다. 모두 정신 차려. 그것은 시작이었다. 강철민은 공장의 주 전력 시스템을 외부에서 파괴한 것이었다. 야쿠자들이 비상등을 켜고 허둥대는 사이 그는 이미 유령처럼 공장 안으로 잠입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특수 제작된 야간 투시경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훤히 보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외곽을 경비하던 저격수였다. 그는 소리 없이 저격수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꺾어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저격수는 쓰러졌다. 강철민은 그의 저격총을 집어들었다. 이제 공장의 눈은 자신이 가지게 되었다. 그는 가장 높은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가 공장 내부를 내려다보았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혼란에 빠진 야쿠자들의 모습이 마치 게임 화면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저격총의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다음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야쿠자들은 자신들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거대한 덫 안에 갇힌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암흑이 내려앉은 폐철강 공장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빛만이 녹슨 철골 구조물과 버려진 기계들 위로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야쿠자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강철민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뿐이었다. 그는 공장의 가장 높은 크레인 조종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손에 든 저격총의 야간 스코프를 통해 그는 공장 내부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거미줄의 중심에서 먹잇감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미와도 같았다. 모두 흩어져서 수색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기무라의 냉정한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공장 전체에 퍼졌다. 야쿠자들은 2, 3인 1조로 나뉘어 손전등 불빛으로 어둠을 가르며 수색을 시작했다. 그것은 기무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지만 강철민에게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뭉쳐있는 적보다 흩어져 있는 적을 각계격파하는 것은 특수부대원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었기 때문이다. 강철민은 조준경의 십자선을 첫 번째 목표물에 맞췄다. 순찰조의 가장 뒤에 있던 야쿠자였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총성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뿐이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이동 경로와 순찰 패턴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그는 저격총을 내려놓고 와이어를 이용해 소리 없이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그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가볍고 유연했다.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였다. 그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냥감은 2인조 순찰조였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긴장한 채 걷고 있었다. 강철민은 그들의 등 뒤 거대한 기계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튀어나왔다. 번개와도 같은 속도였다. 그는 뒤에 있던 자의 입을 막고 목에 단검을 찔러 넣었다. 비명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앞에 있던 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강철민의 발이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역시 소리 없이 쓰러졌다. 두구의 시체를 어둠 속으로 끌어다 숨기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전기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순찰조를 찾는 기무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조. 응답하라. 무슨 일인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야쿠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강철민의 사냥은 계속되었다. 그는 복잡한 파이프라인 위를 넘나들고 좁은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야쿠자들의 허를 찔렀다. 그는 한 명씩 조용히 제거해 나갔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죽음을 선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느새 50여 명이었던 야쿠자들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다. 기무라는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모두 중앙 제어실로 집결하라. 흩어지면 각계격 파당한다. 하지만 너무 늦은 판단이었다. 공포에 질린 야쿠자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에 떨고 있었다. 중앙 제어실은 공장의 심장부였다. 두꺼운 철문과 방탄유리로 보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야마모토와 기무라 그리고 바카나가 있었다. 그들은 제어실의 CCTV를 통해 공장 내부를 간신히 확인하고 있었지만 강철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괴물 같은 녀석은. 야마모토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기무라는 침착하게 CCTV 화면을 주시하며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 전체를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고 우리를 마지막 사냥감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어실의 철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문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경비 병력마저 제거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문 하나뿐이었다. 야마모토와 기무라 그리고 남은 10여 명의 최정예 야쿠자들은 총구를 문에 겨누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구른 그것은 작은 금속 원반이었다. 섬광탄이었다. 엎드려 기무라가 외치는 순간 섬광탄이 폭발했다. 번쩍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섬광이 제어실 내부를 가득 채웠다. 야쿠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과 귀를 막고 쓰러졌다. 그 혼란의 틈을 타 제어실의 환풍구 덮개가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강철민이었다. 그는 방독면과 특수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 섬광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야쿠자들을 하나씩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처리해 나갔다. 푹, 푹 하는 낮은 소음만이 울려 퍼졌다. 상황을 파악한 기무라가 감각에 의존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강철민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야마모토뿐이었다. 간신히 시력을 회복한 야마모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고 기무라마저 제압당한 채 자신을 노려보는 강철민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바카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기 위해 가져온 단검이 들려 있었다. 공포가 야마모토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지마. 이 괴물 자식. 강철민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목표를 보는 눈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이제 사냥꾼과 마지막 사냥감의 독대만이 남아 있었다. 중앙 제어실의 공기는 피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야마모토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민은 묶여있던 바카나의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주었다. 하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사장님, 무서웠어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강철민은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안심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제압당한 기무라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야마모토를 향해 있었다. 그는 하나를 안전한 제어실 구석으로 옮기고는
다시 야마모토를 향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압당한 척 연기하고 있던 기무라가 움직였다. 그는 꺾인 팔의 고통을 참아내며 품 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무기, 소형 권총을 꺼내 들었다. 죽어라.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강철민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하나를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탕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벽에 박혔다. 그 강철민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야마모토 역시 숨겨두었던 일본도를 뽑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광기가 서렸다. 하하하, 괴물도 총에는 별 수 없구나. 이제 내 놈의 목을 베어 우리 흑룡회의 제물로 삼아주마. 기무라와 야마모토가 동시에 협공에 들어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부상을 입은 강철민은 하나를 보호하며 뒷걸음질 쳤다. 제어실은 좁았다.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하나를 제어반 뒤에 숨기고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은밀한 침투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 대혈투의 시작이었다. 기무라가 먼저 총을 쏘며 접근했다. 탕탕, 강철민은 거대한 제어반을 방패 삼아 총알을 피하며 기무라의 위치를 파악했다. 야마모토는 날카로운 건풍을 일으키며 그의 퇴로를 차단했다. 강태식 내놈의 전설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야마모토가 외쳤다.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깨의 통증이 오히려 그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기무라가 재장전을 위해 잠시 멈춘 순간 강철민이 튀어나왔다. 그는 손에 든 쇠 파이프를 기무라를 향해 던졌다. 핑스의 파이프가 회전하며 날아가 기무라의 손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강철민은 그와 동시에 야마모토를 향해 돌진했다. 야마모토의 칼이 그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는 상체를 비틀어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그리고는 야마모토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야마모토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노련한 싸움꾼이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검을 다시 휘둘렀다. 강철민은 뒤로 물러서며 제어실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치익 하얀 분말이 뿜어져 나와 야마모토의 시야를 가렸다. 그 혼란 속에서 강철민은 떨어진 기무라의 권총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기무라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발로 권총을 걷어찼다. 권총은 미끄러져 거대한 용광로 근처로 날아갔다. 이제 무기는 없었다. 오직 맨몸과 주변의 지형지물 뿐이었다. 강철민과 기무라, 두 전문가의 진정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급소를 노리며 펀치와 킥을 교환했다. 퍽퍽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제어실을 가득 메웠다. 기무라는 유도와 가라데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고 강철민은 북극성에서 완성한 오직 살상만을 위한 군용 격투술로 맞섰다. 싸움은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강철민에게는 부상이라는 핸디캡이 있었다. 어깨의 출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내 놈도 이제 한계로군. 기무라가 강철민의 빈틈을 발견하고 회심의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그것은 강철민의 함정이었다. 그는 일부러 빈틈을 보여 기무라의 공격을 유도한 것이었다. 그는 발차기를 팔로 막아내는 동시에 기무라의 다리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쾅. 기무라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고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야마모토뿐이었다. 그는 소화기 분말 속에서 기침을 하며 나타났다.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일본도를 고쳐잡고 강철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자식 내 놈만 없었으면 그의 마지막 공격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의 통증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날아오는 칼날을 양손으로 잡아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며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는 괴력을 발휘하여 칼날을 부러뜨렸다. 쨍그랑 부러진 칼날이 바닥에 떨어졌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무기가 맨손에 부러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경악의 순간 강철민의 박치기가 그의 안면에 장렬했다. 우두둑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야마모토의 코뼈가 부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강철민은 부러진 칼날을 집어들고 쓰러진 야마모토의 목에 겨누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다. 피투성이가 된 강철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야마모토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리가 없었다. 대신 깊은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피를 보고야 말았다.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피와 폭력뿐이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폐철강 공장의 기나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철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부러진 칼날을 쥔 채 바닥에 쓰러진 야마모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마모토의 얼굴은 피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때 신주쿠의 밤을 지배했던 야쿠자 두목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대체 뭐냐? 너는? 야마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할 만큼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야마모토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너 같은 놈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다. 강철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그때 간신히 정신을 차린 기무라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강태식,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흥룡회는 내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강철민을 노려보았다. 강철민은 기무라를 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흥룡회는 이미 끝났다.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여기에 유인하는 동안 너희의 모든 자금줄과 비리 장부는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다. 강철민의 말에 기무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철민은 이 작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수집한 흥룡회의 모든 범죄 증거를 익명으로 경찰과 언론에 제보했던 것이다. 그가 이곳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흥룡회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기무라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철민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야마모토를 바라보았다. 야마모토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부하들, 조직,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단 하룻밤 만에 정체 모를 한국인 한 명에 의해 그의 제국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그래. 내가 졌다. 졌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은 알아야겠다. 왜 하필 나였지? 왜 우리 흥룡회였냐고. 강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내 놈이 내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맹수의 무서운 집착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야마모토의 눈에 마지막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무기, 작은 단도를 꺼내 강철민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하지만 강철민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야마모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야마모토의 손목이 부러졌다. 으아악, 야마모토의 비명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철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야마모토의 남은 팔과 양쪽 다리의 관절을 차례대로 파괴했다. 비명은 계속되었지만 강철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다시는 그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힘을 빼앗는 냉정한 작업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야마모토는 살아는 있었지만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신음할 뿐이었다.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야마모토를 내려다보며 그가 처음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다. 한국놈이 뭘 하겠냐고, 이게 내 대답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더 이상 신체적인 고통이 아닌 평생 씻을 수 없는 굴욕과 패배감을 그에게 안겨준 것이다. 강철민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부축해 공장 밖으로 나섰다. 경찰들이 공장 입구에 방어선을 치고 있었다. 강철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경찰들이 총구를 그에게 겨누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지만 강철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나를 보호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때 경찰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지난번 강철민을 조사했던 다나카 서점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 나이든 형사였다. 그는 강철민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손을 들어 다른 경찰들을 제지했다. 총 내려. 저분은 적이 아니야. 형사는 강철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보며 말했다. 병원부터 가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강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흑룡회는 괴멸되었고 하나는 안전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새벽빛이 밝아오는 도쿄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또다시 피를 손에 묻힌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흑룡회 괴멸 사건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흑룡회의 뿌리까지 완전히 소탕했다. 야마모토와 기무라를 포함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야마모토는 전신이 마비된 채 재판에 넘겨졌고 남은 평생을 감옥과 병원을 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수수께끼의 한국인에 대한 소문은 도시 전설처럼 퍼져나갔지만 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강철민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와 인질 구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인정받았고 모든 기록은 특수 상황이라는 명목하에 비공개 처리되었다. 몇 주 후 시노쿠보의 작은 포장마차 서울의 밤은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철민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예전처럼 묵묵히 닭꼬치를 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깊은 고뇌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듯한 평온함도 깃들어 있었다. 박하나는 더 이상 그의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다. 강철민은 그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며 이제 평범한 학생의 삶으로 돌아가 꿈을 도시라고 격려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끔 손님으로 가게를 찾아와 그의 안부를 묻곤 했다. 가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특히 강철민의 소문을 듣고 그를 수호신처럼 여기는 동네 상인들과 한국 교민들이 그의 가게를 자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대했다. 옆집 서점의 다나카 씨는 매일 저녁 가게를 찾아와 말없이 그와 술잔을 기울이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강상,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려. 다나카 씨가 사케잔을 들며 말했다. 강철민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다. 흑룡회의 말단이었던 사토였다. 그는 몇 달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주눅든 모습이었다. 그는 강철민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철민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어묵탕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추운데? 이거 먹고 가라. 사토는 어묵탕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강철민은 여전히 서울의 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신옥후보 뒷골목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하나가 밝은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저 장학금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녀가 내민 상자 안에는 따뜻해 보이는 털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사장님 손이 항상 차가워 보여서요. 강철민은 장갑을 받아들고 거칠고 흉터 가득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적을 해치웠던 그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사람을 살리고 따뜻함을 전하는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하나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강철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쿄의 밤하늘에도 별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보고 있습니까? 팀장님, 저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독백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밤바람이 그의 대답을 실어다 주는 것 같았다. 평범한 일상,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진정한 평화였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강철민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히 한 명의 숨은 영웅이 악을 응징하는 통쾌한 활극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폐철강 공장을 뒤흔들었던 총성과 비명, 그리고 절대 꺾일 것 같지 않던 야쿠자 두목의 비참한 몰락은 분명 우리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그 화려한 싸움의 이면에 숨겨진 한 남자의 고뇌와 성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교훈에 있습니다. 강철민, 아니 강태식 소령은 국가가 만들어낸 최정의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의 손은 적을 파괴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힘이 오직 적을 향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 속으로 숨어든 그는 자신의 그 무서운 힘이 자신을 섰는 과거의 유령이자 떨쳐낼 수 없는 족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고 인내했으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각자는 저마다 크고 작은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재산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더 건강한 신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혹은 그 힘이 가져올 책임감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질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강철민의 초기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의 나약한 자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는 능력일까요? 강철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복수심 때문도 자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박하나라는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힘은 파괴의 도구에서 수호의 방패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지켜주는 데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나보다 약한 존재를 위해 사용할 때 그 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강철민의 여정은 우리에게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던 야쿠자 말단 사토에게 따뜻한 어묵탕 한 그릇을 건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낙인 찍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재단하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철민이 보여준 용서는 증오의 연쇄를 끊고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용서의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강철민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정의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이면 닭꼬치 굽는 냄새가 피어오르는 작은 포장마차, 그곳을 찾아와 위로를 얻는 소박한 사람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평범한 유학생의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에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것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 불의에 맞서는 작은 목소리,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강철민의 싸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삶에도 강철민과 같은 용기가,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따뜻한 일상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나누고 서로의 실수를 보듬어 안으며 매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적 목적 및 면책 조항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야기는 교육적 가치와 삶의 긍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단체, 그리고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에 묘사된 폭력적인 장면은 이야기의 극적인 전개를 위한 장치일 뿐, 폭력을 미화하거나 조장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야기의 교훈적인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đôi chiếu